국회 예결위의 내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에서 민주당은 지난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민생 소비 쿠폰으로 인한 지방정부 부담을 강조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1박 2일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며 외압 의혹 등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산자중기위의 통상 현안 보고에서 여야는 한미 관세 합의안의 팩트시트 지원과 국회 비준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평가와 과제는 무엇인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틀째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여야는 각각 전현 정권에 겨냥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장정현 기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부각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태양광 산업을 적폐로 몰아 관련 국내 산업 기반을 철저히 무너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을 계기로 조달청, 검찰, 지자체까지 연쇄감사가 이루어졌고 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예산은 삭감되었고 사업은 중단되었습니다. 산업을 움직이던 사람과 기업이 동시에 위축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한 의혹도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내란 민생 파탄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16조 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하며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을 옥죄었습니다. 정부에는 손해를 끼치고 이를 사들인 쪽엔 고의로 이익을 몰아준 정황이 있다면 범죄로서 수사의 대상이 되고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 개선 여부를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유재산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재산이고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헐값 매각 같은 의구심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면서 7,800억 원이란 범죄 이익의 국고 환수가 불가해졌다며 거듭 윗선 개입을 주장했습니다. 정부 한쪽에서는 범죄자 일당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해서 성남 시민 내지는 국민에게 돌아가야 될 7,800억 원 지금 범죄자 일당에게 돌려지는 그런 터무니없는 일들을 벌여지고 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일을 벌이는 사람들은 이게 뭐가 문제냐 적반하장식으로 또 이재명 정부가 지방 균형 발전을 이유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오히려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국비 100%로 편성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결국은 지방정부들이 빚을 냈습니다. 부채를 또 늘리는 거죠. 기금과 지방채를 합산을 해서 1조 700억을 내었고요. 이거는 저희가 17개 광역단체에서 받은 자료를 통계를 낸 것입니다. 그럼 매년 내는 이자만 하더라도 1,34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금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요. 또 민간 소비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대규모 지방정부 재원 부담이 가는 거는 이번에도 저희가 지방정부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조금 더 열심히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진행한 뒤 다음 주부터는 증액과 감액을 확정하는 예산안 조정 소위를 가동해 본격적인 예산 줄다리기에 들어갑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검찰청과 법무부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초옹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동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박 2일간의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며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정청래 대표는 단결을 강조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민주당의 미래라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역이 한몸으로 움직이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도 이재명 정부 성공, 둘째도 이재명 정부 성공, 셋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반드시 일궈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했습니다. 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은 한몸 공동체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검찰청과 법무부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항소 포기 국민우롱 방탄정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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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 정권 방탄검찰 노만석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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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용산과 법무부에 검찰을 팔아넘긴 부역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장동 사건의 진짜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 여부 등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을 탄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즉시 법원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검 청사 진입을 시도하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면담을 요구했지만 노 대행의 부재로 불발됐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선 산업통상부의 한미관세협상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야는 한미관세 협상안의 국회 비준동의 여부와 팩트시트 지연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의 국회 비준동의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에 따라 관세 협상에 대한 비준동의권이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 비준 동의권을 국회가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500조가 넘는 나라돈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민주당 주장에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민주당은 이번 협상은 국제법에 따른 조약 체결이 아닌 데다 의회가 아닌 행정부 간 협약이라는 전제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미 간에 이번에 약속을 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국제 합의가 아닌 겁니다. 통상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한국이 이런 조약으로 비준 절차를 거쳤다라고 우습게 됩니다. 김정관 산자부 장관은 국회 비준을 받게 되면 오히려 미국과의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MOU 같은 경우는 조약이 아니고 비구속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는 받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한미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된 점에 대해서도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꼼꼼한 합의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이 여전히 불분명해 우리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저는 늦어지더라도 국익을 위해서 꼼꼼히 살펴달라. 시간에 얽매이지 말라. 지금은 속도보다는 국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관세 인하 효력 발행 시점도 정하지 않고 타결이 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시잖아요. 김 장관은 한미 협상의 팩트시트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여야가 모레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이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여야가 어제 오는 13일과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우선 13일 본회의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50여 건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신공항 건설로 생활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들에게 소득 창출과 재정착 지원 방안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여야 의원 56명이 공동 발의한 철도산업 발전 기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고속철도 차량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된 노후 철도 차량인데 국가가 교체에 필요한 소요자금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처리 가능성이 높은데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악성 임대인의 소유 주택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은 13일 본회의 안건으로는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본회의까지 여야가 최대한 합의한다는 목표입니다. 여야는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모레 본회의에 보고한 후 27일에 표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입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네, 이슈픽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 오늘 끝난 민주당의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1박 2일 일정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이 민주당 오늘 이제 끝났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압도적으로 승리하자 이런 결의문도 채택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워크숍은요.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어떤 성과를 공유하고요.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정 간의 원팀을 강조하는 게 두드러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좀 출정식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도 좀 나왔는데요. 네. 이 민주당 지도부와 지역위원장들은 이번 워크숍에서 내년 6월 이 지방선거를 목표로 압도적인 승리, 또 이재명 정부 2년 차의 국정 동력 확보, 내란 청산의 이 무능한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또 골고루 잘 사는 자치분권 균형 성장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 지방선거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안도 보고가 이루어졌는데요. 네. 후보가 4명에서 6명 이상이면 조를 나눠서 이 100% 권리당원 표를 반영한 예비 경선을 한번 치르고 본선에서는 기존대로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방식을 보고했습니다. 그렇군요. 당원들의 뜻을 더 많이 반영하자 이런 모델이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흐름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컷오프 기준도 제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 광역과 또 기초단위 비례대표 의원들의 경우는 권리당원 100% 투표로 결정하겠다 그런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후보가 많을 경우 당원들로 본선 후보군을 추리는 등 이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더 많이 반영되게 되는 구조를 보고한 건데요. 또 결선 투표제뿐만 아니라 선호 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호 투표제는요. 네. 모든 후보에 대해서 순위를 차례대로 매겨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 차순위 표도 따져서 최종 후보를 가리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네. 한편 민주당 이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을 7개로 유형화를 하고 해당자는 컷오프하겠다라는 방침도 밝혔는데 이 확정 판결을 받은 강력 범죄자와 주가 조작범 등이 해당이 되는데 특히 이번에는 이 공천 부적격자 기준에 스토킹 처벌법이나 상습 폭행 혹은 상해치사 등 교제 폭력을 이유로 처벌받은 경우도 포함해서 진행한다 그런 방침입니다. 다만 이 공천관리위원 중에 이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감점을 안고 예비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구제책도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위원장과 시도당의 의견을 듣고 공천 심사 기준과 방법을 최고위원회의 또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등을 거쳐서 11월 중에 확정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네, 내년 6월에 지방선거인데 벌써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관련한 문제 제기를 이제 거듭하고 있는데 최근에 개혁신당이 11호 대책에 대해서 소송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국민의힘이 여기에 이제 참전 의사를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이 11호 부동산 대책이 통계를 조작한 결과라면서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정부가 규제 지역을 선정할 때 이 가장 최근 통계인 9월 달에 주택 동향 통계를 고의로 누락해서 주택법을 위반했으니 이는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게 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정부는 당시 6월과 8월의 통계를 반영했는데 이 한국부동산원에서 9월의 통계가 포함됐던
있었던 것을 적용해서 7월과 9월의 통계로 적용을 하게 되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이 이 규제 지역에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이 서울과 경기 중에 10곳의 지역이 부당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됐고 그만큼 과세 부담이 늘었으며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됐다라는 주장입니다.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중랑구와 강북구와 금천구 등 5개 지역이고요. 경기 성남 수정구와 성남 중원구, 의왕시와 수원 팔달구와 또 수원의 장안구가 이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행정 처분 취소 소송에 돌입하겠다라는 계획인데 가급적이면 이번 달 안에 행정 소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이보다 앞서서 소송 전 계획을 밝혔던 개혁신당은 오늘 이 서울행정법원에 10.11호 부동산 대책 무효 확인 취소 소송 소장과 효력 정지 신청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 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통계는 법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면서 만일 패소하면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민심에 어쨌든 이제 부동산 이슈가 막대하게 영향을 줄 텐데 국민의힘이 공세 포인트를 잡고 가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서 이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때 이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발언했던 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네. 위증죄 고발을 추진한다 그런 계획입니다. 이 김용범 정책실장은요 국정감사에 출석했을 때 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던 지난 10월 14일에는 9월 통계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국토부는 10월 13일 오후 4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이 10월 14일 그 다음 날이었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일 전에 이미 9월 통계를 반영할 수 있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효과를 과시하기 위해서 통계를 확보하고도 모른 척하거나 숨겼다라는 게 국민의힘에 나오는 주장인데 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의 공조 가능성에 대해서도 요청이 있을 경우 함께 게시할 수 있다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슈픽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선택적 항명을 하고 있는 검찰의 내란 세력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불법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의 긴급 현안 질의 요구에 여야 협의를 주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 종묘를 훼손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오 시장이 종묘 앞마당에 초고층 건물을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서울시는 유네스코가 권고한 유산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오히려 개발 제한 조례까지 개정해 이를 묵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종묘 앞 초고층 건물 개발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의 부적절한 결혼식 축의금 수령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것과 달리 당대표 전화 한 통으로 사태를 무마시키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의 상식에 부합하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우 의장은 두 사건이 검찰 내부에서 발생해 외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민주주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희영 문체부 장관을 접견한 우 의장은 문화가 곧 경제고 국가 경쟁력인 시대라며 정부 정책이 현장의 도전과 창의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내일 서울에서 믹타 국회의장 회의를 개최합니다. 믹타 국회의장 회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가 참여하는 중견국 의회 협의체로 지난 2015년 창설됐습니다. 의회 대표들은 통합과 공존의 미래를 위한 의회의 포용적 리더십을 의제로 주요 도전 과제들에 대한 공통 해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11월 11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대감입니다. 정부 여당이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내 세금을 매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에 의견을 모은 가운데 이후 시장에 불러올 실질적인 영향력이 이목이 쏠립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최고 45% 세율을 매기는데요.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해서 배당 성향이 높거나 배당을 크게 늘린 기업의 최고 세율을 35%로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키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 10%를 더 낮춘 25%로 정부 여당이 가닥을 잡은 건데요. 이번 결정으로 배당 활성화를 최대한 촉진하면서 주식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의 세제 개편을 통해서 유동성이 스타트업과 기술 기업들에게 흘러들어가서 이들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35%로 적용하면 세수가 연간 2천억 원가량 줄어들고 25%로 낮추면 4,600억 원이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구윤철 경제부 총리가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감세 효과에 대한 예측치를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감세 효과에도 또 배당을 또 확대함으로써는 또 수입까지 감안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서 저희들은 뭐 1,700에서 900억 정도. 하지만 무엇보다 배당소득이 최상위층 쏠림이 매우 큰 소득이라는 점에서 부자 감세란 비판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차규근 의원실 자료를 보면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5.9%, 상위 1%가 6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은 전체 규모는 크지 않지만 어떤 소득보다도 최상위 소득자 쏠림이 심한 소득입니다. 2023년 전체 배당소득 30조 2천억 원 가운데 상위 0.1%가 13조 8천억 원, 무려 46%를 가져갔습니다.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를 두고 주식시장 활성화냐, 불평등 조장이냐 등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5천 시대 달성을 위한 이 같은 조치가 주식시장과 기업 경영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종묘 앞 재개발 논쟁입니다. 종묘 앞 고층 빌딩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갈등이 정면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이 논란은 서울시가 지난 10월 30일 종묘 일대와 인접한 세운 4구역 건물 최고 높이 제한을 상향하는 계획 변경을 고시하면서 본격화가 됐습니다. 서울시의 세운 상가 재개발 추진을 두고 종묘 문제로 인해서 앞서 소송까지 가면서 제동이 걸렸고, 이에 서울시가 녹지축을 만들어서 조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6일 대법원이 서울시의 문화유산 주변 규제 완화가 적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세운 상가 재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고, 종묘 앞 초고층 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가 종묘를 직접 방문해서 숨이 막힌다면서 서울시 행정을 비판하며 더욱더 불이 붙었는데요. 세운 상가를 허물고 여기 녹지를 만들어서 이게 최대 수혜자가 있다면 종묘입니다. 오히려 그 앞에 알겠습니다. 그 꽉 막고 있는 세운 상가가 사라지는데 그것도 시민 세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옆에 개발하는 사람들의 이익으로 하겠다는데 이렇게 합리적인 계획을 오랫동안 연구해서 하는데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게 김민석 총리가 이번 문제를 다룰 제도 보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즉 서울시의 종묘 주변 초고층 개발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앞세운 겁니다.
일각에선 이 같은 논쟁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전초전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 고유한 경쟁력 있고 전 세계적으로 좀 자랑할 만한 자산조차도 훼손시킬 수도 있는 고려 깊지 않은 그런 행정들, 소통하지 않는 행정들을 벌여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김민석 총리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한 가운데 종묘 개발 정쟁이 정치 공방으로 비화가 될지 실질적인 정책 토론으로 이어지게 될지 여부 등의 이목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이 대검찰청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역시 이번 사건을 검찰의 항명으로 규정하고 국조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전화로 연결해서 민주당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네. 여야가 각각 검찰 항소 포기 사안에 대한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야당의 타깃은 윗선의 개입, 그리고 정성호 장관의 사퇴 등으로 보이고요. 또 여당의 타깃은 항명으로 규정한 윤석열계 검사들인데요. 아이러니한 게 같은 사안이지만 타깃을 달리한 여야의 정쟁이 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특검, 상설특검, 그리고 국정조사, 청문회 등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우선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요. 민주당은 이 검찰의 그 조작 기소 또 항명 이 의혹을 반드시 진상 규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걸 밝혀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례적으로 정청래 당대표가 다른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시 마이크를 잡고 이 부분에서 하여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라라고 다시 확인을 했고 또 수석 대변인은 제가 그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방금 전에 여야 간의 그 원내 협상이 이제 끝난 것 같은데요. 2+2 회동이.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합의가 된 내용은 아직 없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국정조사와 이런 것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여야 간에 또 합의가 돼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야 간 합의를 거쳐가면서 또 서로 지적하는 포인트가 다르긴 하지만 그 협상 결과를 지켜보면서 이 문제가 당분간 좀 서로 공세가 계속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부 여당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25%로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당초에 그 정부 안보다 10%포인트 인하한 수치인데요. 코스피 5천 시세를 위해서 분리과세 적용 대상 확대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구체적 기준은 정기국회 세법 논의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이에 따른 향후 주가 전망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향후 국회 과정에서 논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그 일요일 날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에 제가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여건을 좀 더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런 정도 공감대를 이루었고요. 다만 구체적인 이 세율이나 이런 문제는 정기국회를 통해서 국회에서 논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다수당인 그 민주당을 비롯한 의견이 이제 25% 정도를 주장하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언론이 그렇게 25%로 이제 확정을 해서 좀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윤철 장관도 뭐 이렇게 25%로 하게 된다면 약 1,700억에서 1,900억 정도의 추가 세수 감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뭐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용 대상의 뭐 확대라든가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그런 문제들 이제부터 이제 정해 가야 할 그럴 시간입니다. 예. 네, 주식 전망은 다음 기회에 또 곁들여서 들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최근에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한 혐오 표현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가 이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네. 법안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발의된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형법 개정 과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민사에서 다룰 사안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반발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획이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법무장관에게 이번 기회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독일 등의 해외 입법 예를 참고해서 시간을 걸리지 말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신속한 폐지를 주문한 것인데요. 그 형법 제307조 1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건 오랫동안 어쨌든 토론이 있어 왔던 것이고요. 2021년에는 국가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적이 있고요. 2022년에는 유엔도 같은 입장을 낸 적이 있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적시된 사실이 사실로 증명되면 공익과 사익 여부에 관계없이 형법에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것은 법률가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랫동안 가져온 그런 문제 의식인데요. 네. 어쨌든 형사처벌의 과잉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형법이 아닌 민사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민정수석실에서도 지난 9월부터 이 형법 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이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왔고 또 지금 소위 이제 언론개혁 과정에서 이제 추진되었던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일명 뭐 가짜뉴스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추진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현의 자유를 또 주장하는 측면에서 충돌이 되는 부분이 주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는 측면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검토하는 이런 여러 측면들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공방과 정부가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여야 간의 네. 이제 공방이 점점 더 격화하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네. 또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강조한 입장이고 민주당은 친윤 검사들의 선택적 항명이다 이렇게 이제 강력한 대처를 그쵸. 촉구를 했습니다. 이번 사안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오늘자 신문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좌우 성향 가리지 않고 다 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 뭐 현명한 결정이 아니다. 이런 평들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일단 문제가 있다라는 게 중론이고 정성호 장관이나 민주당 측 패널 의견 들어보면 뭐 항소 안 해도 문제 없다. 뭐 이렇게 약간 저희가 보기에는 옹색한 변명처럼 보이는데 일단 국민들의 시각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 항소 포기가 뭘 의미하냐면 일단 대장동 사업으로 생긴 불법 이익이 7천억 원이 넘잖아요. 네. 이 7천억 원이 넘는 이 돈이
환수되지 못한다는 거, 항소 포기로 인해서. 그래서 뭐 유동규나 뭐 정영학 같은 경우는 구형보다 높은 징역을 받았잖아요. 형을 받긴 했지만 시민들은 징역 몇 년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모은 7천억 원에 해당되는 돈이 성남시나 피해 시민들한테 돌아가느냐. 근데 지금 환수되지 못하는 꼴이 된 거고 결국 이 돈은 이 사람들이 징역을 살고 나오면 다시 이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7천억 원에 해당되는 돈이. 네. 그러면 이제 우스갯소리 댓글들이 달리는 거죠. 1년 하고 1천억 벌면 나도 징역 살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정도로 이번에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한 거는 시민들이 입장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고. 네. 그래서 성남시가 바로 또 검찰을 고발했잖아요, 공수처에. 그러니까 성남시가 환수해야 되는 돈이 적어지니까 바로 또 고발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사소송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아. 그 변호사 출신 장관님이 정말 모르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건 일부러 그냥 염장 지르는 소리처럼 저희는 들리고요. 여기 또 다시 저희가 화나는 지점이 뭐냐면 이 항소 포기 과정들이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는 과정들이 좀 많았던 거예요. 뭐 기사로 여러 차례 나왔잖아요.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라라고 2번이나 얘기를 하셨고 또 지금 저희가 지금 사퇴하라고 얘기하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께서 그 평검사들이랑 부장검사들이 막 항의를 하니까 용산하고 법무부 관계를 고려해서 어쩔 수 없었다. 뭐 나도 힘들다. 이런 멘트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또 단독 뉴스가 나온 게 이준수 법무부 차관이 대행한테 그 항소 포기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항소장 제출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결국 직권남용을 한 거 아니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 민주당 식대로 하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탄핵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련의 이런 사건들이 검찰에서 어떤 식으로 있었든지 진짜 이거야말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국민들의 의견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게 저는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벌써 오늘 또 여론조사 단독으로 나왔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 재판 다시 해야 된다라는 게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로. 그래서 대장동 항소 포기가 가져오는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소희 의원님은 기후변화 전문가시잖아요. 이 질문 드려볼까 하는데 네. 오늘 정부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해서 53에서 61%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고통이 따르더라도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요것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이 온 국민들이 다 동참을 해서 하는 길이라서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 비용 부담도 해야 네. 되고 이게 같이 고통이 따를 수 있게끔 대통령이 좀 잘 설득을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저탄소로 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수치 53에서 61% 나온 이 수치가 나오는 과정들이 실제로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그 지난주에 대국민 공론화를 했을 때는 1안이 50에서 60%, 2안이 53에서 60% 이렇게 두 가지 아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53에서 그것도 61%가 네.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결정했냐 했더니 그냥 저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려면 이렇게 선을 쭉 그어야 되거든요. 선을 쭉 그어야 되는데 30년에 해당되는 게 53%. 그럼 61%는 뭐냐? 글로벌의 기관들이 이제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려면 글로벌이 61% 정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양을 계산했을 때 61% 정도 줄여야 된다라고 해서 갑자기 53과 61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마치 이제 온실가스 감축 이 숫자를 높이면 우리가 기후 대응을 잘하는 것처럼 돼 있는 이런 프레임은 잘못된 프레임이고요.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는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기후 대응은 저희 에너지랑 연결돼 있고 그 에너지는 우리나라의 산업을 돌리는 원동력이잖아요. 그런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높아지면 이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산업이랑 연결된 부분이 산업이 가지고 오는 부담을 고려하고
이 온실가스 감축을 줄일 수 있는 기술들이 진짜 실현 가능하느냐. 그럼 실현 가능하게 정부는 예산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되는데 네. 그런 백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백데이터를 가지고 원래는 내일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 땅땅땅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단 좀 기분이 많이 나쁘고요. 야당 패스라는 기분이 나쁜데 어쨌든 이걸 국무회의에서 이제 그쪽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국회 의결사항은 아니고 보고사항도 아니고 국무회의 의결사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에너지와 산업과 경제랑 연결된 부분이니까 저희는 내일 또 다시 한번 짚어볼 예정이고요. 근데 어쨌든 의결된 사항이니까 53에서 61%의 목표를 어떻게 산업계 부담 없이 국민들이 감당하면서 갈 수 있을지 그거를 챙기는 게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 이제 더해서 이제 산업계에도 이제 걱정이 좀 앞서는 그렇죠. 분위기예요. 이제 당초 목표였던 48% 감축도 달성하기 어려운데 맞아요. 한층 또 이제 많이 높여져 있는 상향 조정이 돼가지고 이게 결국 뭐 기업의 비용 청구서가 날아든 거 아니냐 이런 그 입장인 것 같습니다. 탄소 감축의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이렇게 이제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 결국에 이제 기업의 좀 자율적인 판단과 그런 정책에 좀 맡겨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산업계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기업들도 그 감축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기업 스스로는 감축할 수 있는 여력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면 R&D를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면 우리가 48%까지는 어떻게 맞춰볼게라고 나오는 게 48이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당이 제출한 안이 48에서 감축 경로 이렇게 그었을 때 나오는 53, 48에서 53 정도로 저희가 제안을 한 거예요. 정부가 더 노력하고 예산을 더 투자해서 53까지 우리 맞춰보자. 예. 그런데 이제 정부 안이 53에서 61로 더 높아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부한테 계속 요구를 하는 게 그러면 산업계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 감축 기술 개발을 하려면 돈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있냐라고 봤더니 지금 예산으로는 한참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 마련을 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 네. 예산이 마련된다 하면 가능은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봐야 되는 것들은 내년도 R&D 예산, 30년까지 R&D 예산이 얼마나 그거를 뒷받침해 주느냐. 근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냐? 그건 결국 시민들이 같이 고통을 부담하면서 마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돈에 이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성장 동력을 보거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러니까 10년간 정부가 20조 엔을 투자하기로 한 거니까 200조 엔. 이미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거기다가 10년 동안 20조 엔을 하면 민간이 마중물을 해서 150조 엔. 그러니까 결국 1,500억 원을 1,500조를 투자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산업을 지키려면 그 정도로 정부가 마중물을 태워야 되고 정부가 마중물을 태우면 기업들도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도 여기서 성장 동력을 찾아볼게. 자꾸 우리한테 그런 지원도 안 해주면서 온실가스 감축하라고 그러는 건 네. 결국 생산량을 줄여서 공장 문 닫으란 얘기랑 똑같아라는 메시지를 산업계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 나눈 내용들의 후속 조치인 것 같은데요. 네. 또 한편 정부는 대한민국 녹색전환 이걸 또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태양광이나 전기차 이런 것들의 육성 방안을 담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앞으로 관계부처와 산업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거 네. 정부가 과연 어떻게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까요? 결국 돈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녹색 전환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일본에서 하고 있는 GX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이번에 발표한 걸 보면은 KGX라고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하고 있는 GX를 K 스타일로 하겠다. 이게 대한민국 녹색 전환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은 150조 엔을 10년 동안 투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뭐 철강, 자동차,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 온실가스 감축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산업 마련, 그리고 수소 뭐 이런 부분에다가 돈을 투자해서 거기서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라는 게 전환을 통한 신사업 성장, 저탄소 성장 이 내용입니다. 결국 이제 일본이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고 일본은 좀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해오고 있고 우리는 늦었지만
내년부터 의견 수렴을 해서 이걸 네.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저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일본처럼 그 정도 예산 투자를 하는지 그거를 저희는 지켜볼 거고요. 그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 대응의 첫 번째는 아까처럼 이렇게 숫자가 아니라 이 숫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예산을 얼마나 태웠느냐 거기에 그 의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숫자만 얘기하고 예산은 안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26년, 27년, 28년, 30년 예산을 얼마씩 투자하는지 그걸 보면서 지적을 하고 너희가 기후 대응을 하겠다고 했지 않냐. 그러면 숫자로 보여줘라. 그거는 곧 예산으로 보여주면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녹색 전환의 핵심이 어쨌든 이게 태양광, 전입니다. 전기차 뭐 이렇게 되겠네요. 네, 태양광도 있을 수 있고 전기차 이제 현대자동차 우리 자동차 굴지 기업 그리고 철강. 네. 철강은 온실가스 감축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앞으로 또 가야 되는 게 또 수소라는 분야도 있고 일본이 또 수소에 엄청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또 투자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전공을 이제 살리신 그런 네. 그래서 이제 발의하신 법안을 좀 살펴보겠는데 석탄 화력 발전소 폐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내셨고 이제 어제 기자회견도 네. 이제 가지셨어요. 정부가 탈석탄 속도를 2040년으로 네. 앞당기겠다는 그런 이제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이게 이제 의원님이 좀 우려하시는 지점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대책이 앞으로 좀 마련돼야 될까요? 그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글로벌에서는 기후 대응을 유발하는 가장 안 좋은 에너지원이 석탄이다. 그래서 석탄은 단계적으로 줄이자 이런 것을 다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석탄을 줄이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온실가스가 덜 나오는 재생에너지나 원전이나 뭐 수소로 단계적으로 가자. 이거는 다 합의한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이제 석탄 발전소가 6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단계적으로 지금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38년까지 27기가 줄여지니까 나머지가 좀 남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2년 동안 그걸 다 줄인다는 건 무리겠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약간 2040년까지 이렇게 무리한 목표를 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지금 올해부터 석탄 발전소 하나씩 닫혀지기 시작하거든요. 올해 1기가 닫혀지고 내년에 3기가 닫혀지는데 석탄 발전소 61기 중에 저희가 숫자를 좀 체크해봐야 되는데 충남이 22개가 있어요. 충남이 굉장히 많아요. 석탄 발전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충남이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었던 원동력이기도 했죠. 한동안. 그런데 그 석탄 1기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그냥 뭐 한 300명 정도 되면 거기에 딸린 원하청 근로자하고 거기서 또 이제 그 사람도 곱하기 가족들 수 하면 한 10,000명 그리고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 하면 한 기당 한 10,000명 정도가 인력이 있어요. 근데 이 발전소가 문을 닫는다. 그럼 이 지역은 그냥 소멸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지역 입장에서는 이 석탄을 닫는 것 대신에 다른 대체 산업을 다오. 그래야지 우리 지역 소멸이 없지 않겠냐라고 해서 만든 게 이 석탄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인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인정을 해가지고 21대 때부터 계속 발의를 했는데 폐기됐어요. 그래서 22대 때 또 한 15명 의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15명 의원들이 이거 빨리 하자. 통과시켜야 된다. 여기서부터 지원하는 것부터 해야지. 예전에 뭐 탄광에 문 닫고 나서 거기 다 일자리 없어지고 지역 경제 없어지고 막 그런 거 우리 또 경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일단 마련돼야지 지원도 하면서 대체 산업도 마련하면서 거기 사람들이 안정을 가지면서 또 다른 산업을 해야지만 저희가 이 기후 대응이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법안 통과도 안 된 상황에서 2040년 탈석탄 하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난리가 난 거죠. 주민들도 그렇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거기 그 충남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빨리 이번 본회의 때 좀 이번 정기국회 때 저희는 빨리 통과 좀 시켜달라. 그거를 이제 어제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근로자들, 소상공인들 같이 한 거죠. 네. 요즘 그리고 참 길에 많이 보이는 이동수단, 그 전동 킥보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건 사고 참 많습니다. 뭐 술을 먹고 탄다든지 2명이 타서 또 최근에 사고가 좀 안타깝게 있었는데 그 관련법을 또 발의하셨습니다. 이게 킥란이 금지법인데 제가 자란이 자전거까지는 들어봤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 자란이도 있어요? 네,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킹란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네. 갑자기 그 운전자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고라니 딱 튀어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킹란이가 거의 그런 수준으로 도로에든 차도에든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알아요. 너무 이게 도로 위에 흉기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킹란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무서운 흉기가 돼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 관련된 법안들이 실제로 한 8분이 냈고 뭐 처벌하자 강력하게 하자 하는데 법안들 다 잠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안에 개인형 이동 장치라고 딱 법명이 돼 있거든요. 예. 전동 킥보드의 법명은 개인형 이동 장치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없어져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 생각해서 이 법 안에서 개인형 이동 장치를 삭제해서 네. 아예 이 수단을 없애버려야겠다. 전동 킥보드를 아예 없애자. 아예 없애자. 네. 지금 이게 청소년이 무면허인 상태에서는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1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청소년이 무면허인지 아닌지도 그냥 이 앱으로 신청해서 하는데 그걸 확인할 방법이 네, 별로 네.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사업자가 처벌받는 것도 너무 낮아요. 근데 지금 법으로 하는 것도 사업자가 되면 뭐 500만 원 벌금에 뭐 징역 뭐 2년 이하 뭐 벌금을 2천만 원을 올리는 그런 법안들이 나왔는데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제발 이거 아예 없애주시라.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너 타지 말아라 했는데도 걔네들은 그냥 타는 거잖아요. 네네. 부모의 컨트롤 밖에 있고 그리고 지금 사고 난 대부분이 청소년이에요. 청소년이 무면허 대부분 청소년 67%가 청소년이고 34% 이상이 무면허고 그중에 대부분이 청소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사고들도 다 청소년들 무면허인 청소년들이고 또 그래서 경찰한테 물어봤더니 자동차하고 지금 자전거 관리하기도 인력이 부족하다. 네. 내가 이것까지는 이제 어렵게다라는 약간의 하소연 비슷한 걸 하고 최근에 킹란이 타고 가던 청년 이렇게 청소년 이렇게 잡았다가 그 친구가 넘어지는 바람에 좀 크게 그런 일이 다쳤거든요. 있었죠. 네네네. 그래서 그 부모가 또 경찰을 그렇죠. 소송했어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뭔가 단속을 하려다가 본의 아니게 벌어진 사고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저는 안전 측면에서는 이거를 아예 뭘 강화하거나 그런 걸 다 떠나서 금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반응이 너무 실은 뜨겁습니다.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뜨거워요. 많은 지지를 받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킹란이 금지법 그리고 아까 또 석탄 화력 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여러 가지 법안들 이것만으로도 사실 뭐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의원님의 의정 계획 좀 목표 길지 않게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이제 올해 이제 2번째 국감을 했거든요. 마쳤거든요. 근데 워낙 이제 기후 에너지 전문가로 들어와서 기후 쪽은 하다가 저희 상임위에 노동이 있어서 노동 분야를 좀 봤습니다. 노동 분야를 좀 보다 보니까 거기 또 산업재해도 많고 또 직장 내 괴롭힘도 있고 그런 사건들이 좀 거기도 사망 사고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후도 민생이랑 연결되는데 노동 이슈도 엄청 우리의 삶이랑 밀접하게 돼 있어서 올해 제가 중점적으로 봤던 게 이런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반드시 지적하고 관련된 법은 다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폐기물 관리 차가 아파트 단지에서 유치원생을 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관리를 좀 강화해서 그 법안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일 다시는 안 벌어지게 했고 국감 때 이제 그 사망 사고가 좀 많았던 SPC를 지적을 엄청 했거든요. 근데 그 지적 대표가 잘 챙겨라. 근로자의 사망 사건 잘 챙겨라. 그리고 대안도 제시하고 그 영상 뷰가 100만 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일단 민생 지금 이렇게 국회가 정쟁으로 싸우고 있는 중에서도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기후 노동 이슈 중에서 이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 그런 부분도 관련된 법안들은 꾸준히 좀 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안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 또 민생 법안을 포함해서 국민의힘의 김소희 의원과 관련한 말씀들을 들어봤습니다. 파워 인터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